문학 120쪽입니다. 자, 120쪽 보면은 드디어 극에 대해서 나왔어요. 소설을 하다가 이제 극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극에는 크게 희곡과 시나리오가 있죠. 희곡은 뭐의 대본? 연극의 대본. 시나리오는 영화의 대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극문학이랑 우리가 문학에는 시, 소설, 극, 수필이 있잖아요. 그중 이제 극인데, 무대에서 공연을 하거나 TV, 영화관에서 상영하기 위해 쓰인 글로 희곡과 시나리오, 드라마, 대본 이렇게 나누는데, 보통 요즘에는 그냥 드라마 대본도 그냥 시나리오라고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희곡입니다. 희곡은 무대에서 공연하기 위해 쓰이는 뭐의 대본? 연극의 대본이에요. 그래서 목적이 무대 상연이라고 보시면 돼요. 희곡의 목적은 무대 상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른쪽에 보면은 기본 이제 단위가 나오거든요. 희곡의 장면 단위는 장과 막으로 구별되어 있는데, 막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막이 더 크고 장이 더 작은 거야. 그래서 장은 무대 장면이 변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사건의 한 토막으로 보통 조명이 꺼졌다 켜짐으로써 장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막은 여러 개의 장이 모여 이루어지므로 주로 무대의 커튼을 오르고 내림으로써 막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막장이야. 1막 1장. 1막 2장 이런 식으로 장보다는 막의 개념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왼쪽에는 희곡의 이제 3요소 나와 있는데, 희곡의 3요소는 해설, 대사, 지시문이에요. 왜냐면 희곡에는 뭐가 없지? 말해주는 사람. 소설에는 있지만 극에는 없는 게 뭐죠? 서술자가 없잖아. 서술자가 없어서 보통 대사와 행동으로 사건이 진행되는데, 그래도 앞에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부분이 해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막이 오르기 전에 등장인물, 배경, 무대 장치를 설명해주는 부분을 해설이라고 하고요. 자, 대사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등장인물들끼리 주고받으면 대화, 한 명의 등장인물들이 상대방 없이 혼잣말하면 독백. 자, 방백은 완전 희곡만의 특징이죠. 무대 위의 다른 인물들에게는 들리지 않고 관객만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약속된 말을 방백이라고 해요. 당연히 무대에 같이 있는데 들리지, 다른 인물이. 근데 다른 인물들 나는 모르는 말이라고 약속하고 관객한테만 들리는 말을 방백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시문은 지문이라고 하는데, 무대 장치나 또는 등장인물의 행동, 표정, 말투를 상황에 맞게 지시하는 글입니다. 말 그대로 무대 장치에 대해서 얘기하면 무대 지시문이라고 하고요. 등장인물의 행동, 표정, 말투와 관련된 것은 행동 지시문이에요. 또는 동작 지시문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지시문은 무대 지시문이랑 행동 지시문으로 또는 동작 지시문으로 나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희곡의 3요소는 해설, 대사, 지시문. 대사의 세 가지 뭐예요? 대화, 독백, 방백. 지시문은 무대 지시문, 행동 지시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는 뭐 토끼와 자라, 그 예시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나리오를 바로 넘어갈게요. 자, 시나리오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쓴 각본입니다. 희곡과 마찬가지로 해설, 대사, 지시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장면을 효과적으로 촬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용어가 쓰이는데, 말 그대로 어떤 이제 용어가 쓰이냐, 밑에 예시가 나와 있죠. 시나리오 용어가 나와 있는데, 장면 번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씬 넘버라고 해요. 씬 넘버. 그래서 장면 번호. 내레이션은 화면 밖에서 들려오는 설명 형식의 대사.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화면은 다른 건데 다른 말이 들어갈 때 내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리고 E는 이펙트의 E야 효과음이라고 보시면 되고,
see you는 closer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화면을 확대할 때 see you closer. 오버랩은 겹쳐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 화면, 뒤 화면이 포개지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몽타주는 따로따로 촬영한 화면을 떼어붙여 편집하는 기법인데, 우리 보통 몽타주 하면은 범인 몽타주 많이 생각하잖아. 근데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음식 만드는 거 찍고, 음식 먹는 거 찍고, 음식 치우는 거 찍고, 장면 하나하나 찍어서 연대를 쭉 보여줄 때, 그래서 약간 시간을 좀 줄여서 보여줄 때 몽타주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밑에는 희곡과 시나리오의 비교 나와 있네. 둘 다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사건이 전개돼요. 왜? 말했듯이 희곡 극에는 뭐가 없으니까, 서술자가 없으니까. 그리고 3요소 해설, 대사, 지시문이고요. 자, 목적은 뭐라 했어? 희곡은 무대 상연이라 했죠, 그쵸? 상연이고, 시나리오는 상영이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희곡은 무대에서 하잖아. 그래서 제한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등장인물의 수, 시간, 공간 제약이 가장 많은 게 희곡이고요. 시나리오는 이제 영화잖아요. 영화는 조금 덜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CG 처리 가능하잖아요. 그치? 편집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제약이 가장 많은 게 요 희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옆에 8문제 있네. 그치?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에 여기서 영화를 만들기 위해 쓰인 거라고 했으니까 시나리오죠. 그리고 여기서는 컷투투는 여기 밑에 나와 있죠. 다른 장면으로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끊고 다른 장면으로 바뀔 때 컷투투를 쓰거든요. 이거는 시나리오 용어 중에 하나죠. 시나리오 용어 쓰시면 돼요. 자, 3번에 여기서는 무대에서 공연하기 위한 희곡이냐? 희곡 맞고요. 공간적 배경 제한이 많은 게 희곡이라 했지, 그치? X예요. 자, 5번에 정연이와 지민이 주고받으니까 당연히 대화고요. 그리고 자, 드라마를 통해서 포개지는 거니까 오버랩이죠. 그리고 밑에는 재하, 그 다음에 고수예요. 앞으로 가서 작품 2개 볼 건데 114쪽 먼저 114쪽으로 갈게요. 자, 먼저 마라톤이라는 이제 작품인데 말 그대로 이제 장애를 가진 사람이 도전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장면 번호 나오지? 씬 넘버 94예요. 병원 정원이고 낮입니다. 정욱이 예전에 이 초원이가 이제 자폐를 갖고 있는 이제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예요. 마라톤 좋아한다고 했을 때 내가 직접 달려보지도 않고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한 거 기억나요? 하고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경숙이 이제 초원이 엄마입니다. 진지하게 계속 말하는 정우. 그건 정말 모르는 거예요. 직접 뛰어본 사람은 아는 거죠. 승부를 위해, 기록을 위해, 다른 사람 위해 뛰는 거랑은 다른 거거든요. 그럴 때 멈추고 싶죠. 그리고 멈춰 서 있으면 그 느낌을 쉽게 까먹어요. 그럼 영영 다시 뛸 수 없죠. 제가 페이스메이커를 할게요. 같이 뛴다고요. 같이 뛰어준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하지만 우리 애는 달라요. 남들과 달라요. 똑같지 않다고요. 그걸 깨닫는데 20년이 걸렸어요. 바보처럼. 그깟 200시간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애 마음을 아냐고요? 그걸 알면 난 지금 당장 죽어도 소원이 없어요. 가세요. 이제 안 해요. 내가 그놈의 거 알 때까지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서 이제 마라톤 안 해요. 하고 이제 정우한테 이제 화내는 이제 모습이 나와요. 자, 앞에서 봤던 몽타주 나온다, 그치? 몽타주는 장면 따가지고 쭉 보여주는 거죠. 첫 번째는 학교로 가는 승합차에 올라타는 초원. 차에 타기 전에 아파트를 올려다보지만 엄마가 늘 손을 흔들어주던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병원에서 탁상 달력을 바라보고 있는 경숙. 엄마가 이제 입원한 거지. 10월 10일 날 자에 눈이 간다.
미련을 버리려는 듯 텔레비전을 켠다. 아파트 복도 구석에 앉아있는 정욱이 사준 얼룩말 러닝화를 박스에서 꺼내보는 초원. 냄새를 킁킁 맡아보나 다시 박스를 넣는다 하면서 이 장면을 연달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부분적으로 중약돼 있는 봐볼게. 경숙은 퇴원하고 초원은 정욱에게 마라톤 훈련을 받지 않으나 깊은 밤 운동장을 스스로 혼자 달립니다. 10월 10일이 마라톤 대회가 열리던 날이었던 거야. 초원은 혼자 대회 현장으로 향합니다. 초원이 사라지자 놀란 경숙과 동생 중원은 초원을 찾아 나서고 대회 현장에서 초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춘철 공설 운동장의 아침. 경숙, 초원을 잡아 끌지만 초원은 움직일 생각을 안 한다. 너 뛰다가 쓰러지면 또 주사 맞잖아. 주사 맞을 거야? 안 쓰러져. 초원이 안 쓰러져. 라고 그 순간 탁 울리는 출발 총사 와 하는 소리와 함께 막 사람들이 이제 시작한 거지. 서로 노려보고 있는 초원과 경숙. 엄마, 초원아 나중에 오자. 오늘 안 돼. 너 혼자서 안 돼. 초원 모자와 거칠게 부딪히며 출발하는 사람들. 달려가는 수많은 사람 틈에서 보였다 안 보였다는 초원과 경숙. 하지만 초원의 손을 잡고 있는 경숙. 초원아, 엄마가 잘못했어. 이제 이런 거 안 시킬게. 초원이 다리는 100만 불짜리 다리 하면서 어느새 손이 스르 풀리고 초원은 바람처럼 곤중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마라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심 인물은 당연히 이제 초원과 어머니인 경숙으로 보고요. 자, 배경은 마지막 이제 배경 보면은 춘천 공설 운동장 그 마라톤 대회가 있는 아침이죠. 그래서 중심 사건 및 갈등은 마지막에 보면 초원과 이제 경숙의 이제 좀 외적 갈등이 일어나나 초원이가 이제 원하는 대로 이제 마라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영화의 주제는 마라톤을 통해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되어가는 초원입니다. 줄에 쓰시고 뒤에 세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자, 빈칸 1번에 경숙 초원이죠. 2번에 알맞지 않은 것은? 5번. 3번에? 오케이, 2번이에요. 자, 뒤에는 그게 안 나오고 갑자기 이제 그냥 소설이 나오거든요. 여기 왜 이제 소설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냥 봐볼게. 공선옥의 힘센 봉숭아입니다. 힘센 봉숭아가 뭘 의미하는지 바로 봐볼게요. 떡볶이 가게에서 일하는 나는 주인 아줌마가 약속한 날짜 임금을 주지 않아 홧김에 가게 봉숭아 화분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경력이 많은 용우의 도움을 받아서 밀린 임금을 받아내려고 하는 지금 상황이에요. 어느새 모여든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듯이 아줌마가 악을 쓰나 대두는 것이 아니고 용우 돈 달라고 하는 건데요. 용우도 지지 않는데 삶의 현장이 용우를 저렇게 단련시켰다. 그런데 이민숙은 뭐란 말인가 하면서 여기서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네. 그치? 여기서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봐야겠죠. 주인공 이제 이민수인 거지. 자, 그래 돈 줄란다. 나에게 대드는 걸 믿지만 그래도 친구랍시고 와서 거두는 것이 가상해서 내가 돈을 주긴 준단마는 가만히 있어봐라. 민수야, 네 지난번에 말도 안 하고 무단결근 한 날 있었지? 그것도 하필 제일 바쁜 날에 말하고 빠졌는데요. 그날은 학교폭력 문제로 학원이고 알바고 어떤 이유가 있어도 학교 끝나고 모두 나오라고 담임이 오금을 받는 바람에 어쩔 수가 없었다. 우리는 그날 담임에게 기합을 받았고 나는 분명히 아줌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단지 아줌마가 전화를 받지 않았을 뿐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단결근이라니. 무단결근 시 이틀치 일당 제한단 약속 안 잊었지? 와 너무해. 이틀을 제한한대? 나는 그런 약속을 한 기억이 없다. 그리고 망가진 화분값은 당연히 민수 네가 물어야겠지? 자, 그럼 얼마야? 3,000 곱하기 20 며칠. 아줌마의 단판은 지루했다. 용어는 3,000
770원을 들이댔고 아주머니는 끝까지 3,000원을 고수했다라는 거죠. 두 사람의 대결은 팽팽했고 나는 웬일인지 너무나 피곤해서 알바비고 뭐고 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문득 내가 망가뜨린 봉숭아 화분에 눈이 갔는데 화분은 깨졌지만 봉숭아는 다행히 아직 살아있었대. 뿌리에 흙덩이를 감은 채 넘어진 봉숭아는 천연덕스럽게 꽃을 피우고 있었다. 나는 문득 봉숭아꽃이 참 예쁘다는 생각 그 순간에 이제 하게 된 거야. 쟤는 죽지도 않고 저렇게 깨트렸는데도 죽지도 않고 살아있네? 이런 이제 생각을 한 게 된 거예요. 봉숭아는 아름다운데 아름다운 봉숭아를 키우는 떡볶이집 아줌마는 왜 아름답지 않을까? 대비도 되는 거지, 그치? 아줌마가 원래부터 저렇게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었을까? 원래부터 아름답지 않은 사람도 아름다운 꽃을 기를 수 있을까? 아줌마에게도 이 꽃처럼 아름다운 때가 있긴 했을까? 내가 한참 돈보다 꽃 생각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천지를 진동하는 아줌마의 울음소리가 났대. 내가 저놈의 취할 만한 새끼들한테 무시당한 그 나쁜 사람은 아니여. 근데 저놈의 새끼들이 나를 떡볶이집 아줌마를 보고 무시하는 거야. 아이고, 내가 떡볶이 팔아서 무슨 부자가 되겠다가 저런 놈의 새끼들한테. 아이고,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아줌마가 원망하는 대상이 나라는 사실을 죽고 싶도록 괴로워서 나는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이런 거 이제 마음을 상해하는 이제 약한 아이인 거죠. 아줌마가 애끓는 소리 우는 것이 꼭 엄마 같아서 더 그랬대. 용우는 내 등을 딱 쳤다. 야, 이 아줌마 진짜 독하다. 죽어도 3,770원은 안 준다? 라는 이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현실적인 문제지. 그리고 아줌마도 돈을 주긴 줘야 되잖아. 근데 이 상황에서 저렇게 조금 돈이 저렇게 사람을 아름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생각이 담긴 소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나인, 민수 나오죠? 이민수, 그리고 용우와 떡볶이집 아줌마죠? 떡볶이 가게 주인 아줌마, 그리고 배경은 이 떡볶이 가게고요. 중심 사건은 당연히 요 민수 용우와 이 떡볶이 가게 아줌마의 외적 갈등이 드러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외적 갈등. 그래서 여기서 이 소설의 주제는 물질 우선 사회에서 정신적 황폐함을 이겨내는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 물질 우선 사회에서 정신적 황폐함을 이겨내는 아름다움이에요. 주제 쓰시고 옆에 네 문제 또 볼게요. 자, 빈칸 4번에 임금 민수고요. 5번에 알맞지 않은 거 5번, 6번에 5번, 7번에는 외적 갈등이죠? 오케이. 자, 비문학 오늘 할 건데 비문학이 조금 느려서 오늘 2개 할게요. 13, 14대 할 거거든요. 먼저 13대2 먼저 풀어보자. 13대2 먼저 풀고 답 확인해 볼게요. 90페이지까지 먼저 풀게요. 자, 여기서는 바라다와 바레다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의문제기 한 거야. 너의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가 맞을까? 바레가 맞을까? 라고 의문제기 한 거죠. 그래서 옆에 빈칸 바레고요. 핵심어는 바레 뭐 2개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표준 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생각이나 바람대로 어떤 일이나 상태가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되었으면 생각하다라는 것을 기본형이 뭐라는 거야? 바라다라는 거죠. 반면에 상반되게 바래다는
볕이나 습기를 받아 색이 변하다 또는 볕에 쐬거나 약물을 써서 빛깔을 희게 하다라는 의미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전을 보면은 어떻게 써야 된다 이 말이야. 너의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라고 써야 된다는 거죠. 핵심어 바라고요. 옆에 빈칸은 표준 국어 대사전 쓰시면 되겠죠. 또한 우리나라 어문 규정 중 표준어 규정 제11항에는 다음 단어에서는 모음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표준어를 바라다를 표준어로 삼고 바래다를 버린다라는 예가 있대요. 게다가 근래에 바라다에서 파생된 명사 바람을 발음으로 쓰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부는 바람과 혼동을 이 되니까 이것을 피하려는 심리로 바램으로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기본형이 바라다잖아. 그러니까 명사형도 바람이 맞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심 문장은 요 부분으로 보고요. 핵심어 바라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올바르게 이제 알았으니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중심 문장으로 보고요. 여기서 핵심어는 어문 규정입니다. 어문 규정 잘 따라야 된다라는 내용이니까. 자, 1번에 바라고요. 2번에 알맞지 않은 거? 3번. 3번에 알맞지 않은 거? 오케이, 3번. 4번에 적절한 거요? 4번, 오케이. 5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오케이, 바람이죠. 바람으로 고쳐야 되겠죠? 자, 두 번째 것도 중심 문장 한번 찾아볼게요. 화폐, 여기서는 기능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화폐가 왜 생겨나게 됐냐? 우리가 직접 예전에는 물물 교환했잖아요. 그치? 근데 직접 만나기 힘드니까 이러한 어려움을 줄이고자 생겨난 게 뭐라는 거예요? 화폐라는 거죠. 그래서 화폐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기능은 보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문장 보면 손에 든 빵은 사라졌지만 빵의 가치를 여전히 돈이라는 형태로 보유할 수 있게 되면서 그 보유한 가치로 다른 물품을 살 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기능은 보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빵이 필요한 사람 만나줄 때 교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냥 먹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다 못 먹고 상해버리면 아깝잖아, 그치? 그런데 돈을 받고 빵을 팔면 그 돈은 여전히 빵의 가치를 지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 돈이 물건의 가치를 뭐 할 수 있게 해줘요?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지. 이게 두 번째 가치고요. 뿐만 아니라 또 있어요. 세 번째, 창고에 모아두면 썩는 빵과 달리 돈은 사용하지 않고 모음으로써 뭐도 할 수 있다? 축적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축적 쓸게요. 그래서 현대 화폐는 과거의 지폐, 동전뿐만 아니라 수표, 신용카드 등 그 형태도 다양해지고 사용되는 범위도 넓어졌다. 다만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경제 발전 속에서 화폐는 여전히 보유, 유지, 축적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네요. 핵심어 화폐입니다. 옆에 빈칸 화폐 넣으시면 되겠죠? 자, 6번에 화폐고요. 7번에 적절한 거? 1번 오케이. 8번에 알맞지 않은 거? 5번. 9번에 적절한 거요? 그 빵 예시 들었죠? 그쵸? 10번에 1번. 오케이, 잘했어. 자, 뒤로 넘겨서 자, 1번에 2번, 2번에 1번, 3번에 2번, 4번에 3번이고요. 5번에 경향, 6번에 혼동, 7번에 규정, 8번에 반론, 9번에 참고, 10번에 3번, 11번에 1번, 12번에 교환, 13번에 가치, 14번에 어문입니다. 오케이. 뒤로 넘겨서 우리 한 대만 더 해볼게요.
자, 14데이도 쭉 한번 풀어봅시다. 문단 표시하시고 96쪽까지 푸시면 돼요. 여기서는 이제 종이는 어떻게 이제 만들어질까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 문단 보면은 의문 제기한 부분 마지막 문장을 중심 문장으로 볼게요. 핵심은 당연히 종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종이에 대한 의문 제시고요. 자, 두 번째, 보통 매끄럽고 평평하다고 느껴지는 종이는 사실 얇고 작은 섬유로 구성되어 있어서 현미경으로 보면은 울퉁불퉁하대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걸 잘 못 느끼냐? 그 정도로 이제 매우 작은 규모로 가공되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중심 문장으로 보고 핵심은 그대로 종이겠죠. 그러면 종이는 무엇으로 만들어질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종이의 재료는 나무인데, 특히 나무 속의 섬유 셀룰로스가 종이의 주된 성분이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문장 중심 문장으로 보시면 되겠죠. 핵심은 셀룰로스고 옆에 빈칸도 셀룰로스 쓸게요. 자, 사문단 보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이제 만드는지가 나오는데,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큰 냄비 같은 통에 나무를 조각으로 막 잘라 넣은 후에 높은 압력과 온도로 이제 화학약품을 넣고 막 끓인대요. 이 과정에서 리그닌에 의해 결합되어 있던 셀룰로스 섬유가 풀리고 나무 펄프라고 하는 엉긴 섬유가 남기게 되는데, 이 섬유를 평평한 곳에 놓고 건조하면 드디어 종이가 된대요. 여기서는 종이가 만들어지는 과정 나오네요. 여기서 그러면 첫 번째 문장으로 중심 문장 보고 종이 그대로 볼게요. 자, 위의 과정을 거친 종이는 거칠고 갈색빛을 띠는데, 우리가 보는 보통 종이는 하얗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얗게 또 만드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자주 쓰는 종이가 되려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1번에 셀룰로스, 2번에 아닌 거 2번, 3번에요 4번에 적절한 거 5번, 5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4번. 오케이, 4번이에요. 자, 뒤로 넘기면 계획된 농업 도시 화성에 대해서 나오네요. 자, 경기도 수원에 있는 화성은 조선의 제22대 왕인 정조가 설계한 계획도시인데, 자, 매우 과학적인 방법으로 지어진 화성은 뛰어난 근대 건축물의 모범으로 평가된대요. 그러나 화성은 단순히 조선시대의 과학기술 수준을 보여주는 건축물이란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특히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농업의 발전을 통해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자 했던 정조의 정치 철학이 담겨져 있는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마지막 문장이 중심 문장이고 핵심은 화성입니다. 옆에 빈칸도 화성이겠죠. 이 문단 보면은 화성이 지어지기 이전까지 그 일대에 딱 아무것도 없는 거였는데, 그래서 농사에도 적합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근데 이 화성을 건설하는 중에 큰 가뭄이 든 적이 있었는데, 정조는 이를 해결하고자 장마철에 자주 흘러넘치던 하천을 막고 뚝을 쌓아 수문을 설쳐 큰 저수지를 만들었고, 이곳을 뭐라고 했다? 만석거라고 했대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만석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 만석거 근처에 대유둔이라는 대규모의 공장이 아니라 농장을 만들고 만석거의 물을 끌어다 농사에 쓸 수 있도록 했는데, 대유둔은 평소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때에 따라 군사화되는 병농일치 군사제도를 운영하는 데 적합한 형태의 농장으로, 정조는 농장의 3분의 1을
그리고 병사들에게 나누어 농사를 짓게 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줬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대유둔에 대한 설명이네. 그렇죠? 그래서 핵심어 대유둔으로 볼게요. 옆에 빈칸도 대유둔이겠죠. 정조는 대유둔의 땅을 경작하는 백성들에게 농사에 필요한 소뿐만 아니라 모든 농기구도 제공해 주었대. 그 대신 농사를 지은 쌀의 반을 땅값으로 받아 화성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조는 이러한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황무지 같았던 화성 주변의 토지를 비옥한 농토로 탈바꿈시키는 한편 화성의 백성들이 자립하면서 굶주리지 않도록 만들어줬다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핵심어는 정조로 볼게요. 자, 6번에 만석거, 7번에 4번, 오케이. 8번에 알맞지 않은 거 4번, 9번에 4번, 10번에 1번입니다. 오케이. 자, 뒤로 넘겨서 어휘 확인해 볼게요. 1번에 1번, 2번에 1번, 3번에 3번이고요. 4번에 3번, 5번에 1번, 6번에 2번, 7번에 1번이고요. 옆에는 번호 쓰는 거네. 순서대로 2, 4, 5, 6, 3, 1이고요. 14번에 황무지, 15번에 저수지, 16번에 군량입니다. 마지막 우리 문법 답 확인해 볼게요. 아마 숙제 있었을 건데 56쪽 56쪽 맞죠? 답 확인해야 되죠? 답 확인 해보고 우리 품사에 관련된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1번에 알맞지 않은 거 몇 번? 3번. 여기서 여기서 3번 두는 맞지만 관형사 맞지만 하나가 아니죠. 그쵸? 하나 때문에 틀렸지. 2번에 5번이고요. 3번에 2번, 4번에 1번, 5번에 3번. 오케이, 3번이에요. 그리고 6번에 여기서 그대는 무슨 뭘까요? 인칭 대명사고 B 그것은 지시 대명사죠. 그래서 여기서는 공통점은 대명사인 거고, 그치? 각각 차이점은 인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 쓰면 되겠죠, 그쵸? 7번에 적절한 거 4번? 떨어지다, 섭섭하다. 떨어진다는 뭐야? 동사고 섭섭하다는 형용사죠. 그래서 용언의 특징 고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번이겠죠. 오케이. 8번에 3번, 9번에 5번이고요. 자, 10번에 여기서 들어갈 거는 뭐가 들어가야겠니? 관형사가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관형사의 특징을 쓰라고 했는데 역할은 뭐 꾸며주죠? 역할은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요. 형태 변화 여부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간단하게는 불변어다 써도 되겠죠, 그쵸? 자, 뒤로 넘겨서 11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1번이고요. 12번에 5번, 13번에 3번, 14번에 3번이고요. 15번에 2번, 16번에 4번, 17번에 3번이고요. 18번에 알맞지 않은 거 5번. 여기서는
저희들끼리라고 했잖아요. 그치? 저희들끼리는 3인칭으로 봐야겠죠. 3인칭이에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관련된 문제 풀어봅시다.